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를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 내 초라한 삶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설령 그게 상상일지언정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면 어차피 그게 이루어진 거랑 뇌는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계를 위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센터 계약직 상담사 일도 하고요. 에어컨 설치기사, 호텔에서 세탁을 수거하는 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이 한 사람이 다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개 국가에 판권을 수출하고요.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뤄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섬, 이 책의 저자이신 유영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이라는 소설책을 썼고 이번에 소원을 이루어주는 섬이라는 책으로 인사드리게 된 유영광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의 J.K. 롤링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요, 여러분,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21개국의 판권이 수출이 됐어요. 이렇게 진짜 뭐 유럽, 영미권, 일본까지. 사실 우리나라 책이 동남아 쪽으로는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판권이 나가긴 하는데요. 영미권이나 일본 쪽으로는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소설은 진짜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작가님의 필명이 유영강 작가가 아니라 인프피 작가님이세요. 네, 이 인프피, 이게 MBTI에서 이제 INFP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필명인가요, 이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예감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 INFP에서 따온 것이 맞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MBTI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쓸데없는 생각이라던가 쓸데없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고, 제가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난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사회 구성원의 한 축에 끼기에는 뭔가 내가 적응하기 좀 힘든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조금 사회생활 하기 힘들구나 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MBTI라는 게 딱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저도 이제 그게 큰 파급 효과가 있었을 때 저도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16가지 유형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그냥 사람이구나, 나도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좀 굉장히 기뻤고 뭔가 좀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때부터 INFP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필명을 정할 때도 인프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INFP 작가님으로서 글쓰기에 INFP가 적합한 MBTI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걸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작가님들 중에 INFP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록 사회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뭐 이런 창작 활동이나 뭐 이렇게 상상력이 동원되는 일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약간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작가님의 커리어 패스도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진짜 제가 자꾸 J.K. 롤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J.K. 롤링도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로부터 지원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내 아이를 굶어 죽일 순 없다,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고, 수많은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다 거절당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출판이 됐죠. 딱 정말 J.K. 롤링을 빼고 유영강 작가님의 커리어 패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계를 위해서 PC방 아르바이트, 보험회사, 콜센터 계약직 상담사, 에어컨 설치기사, 호텔에서 세탁물 수거하는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심지어 30대 초중반 그 전까지는 제대로 글을 쓴 적도 없고 심지어 난독증도 있으셨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셨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소설을 또 쓰게 되셨나요?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30대 초중반까지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글이 갑자기 쓰고 싶어졌을까?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였을까를 한번 되돌아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억 남는 것 중에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좀 가난했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4식구였는데 굉장히 시골에
외딴 곳에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흔히 푸세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저희 집은 굉장히 작은 단칸방에 살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귀 밑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영양실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잘 먹지도 못하고 이제 키도 굉장히 작고 마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좀 흔히 말하는 일진 친구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키도 작다 보니까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일진 친구들 무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교실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일렬로 앞에 쭉 서더니 갑자기 종이 뭉태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편지지예요. 내용인 즉슨 그 일진 친구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제 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3학년 중에서도 한 2년 정도를 꿇은 무서운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소년 교도소에 가 있었고 이제 그 형한테 위문 편지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편지를 나눠주고 이제 강제로 편지를 쓰게 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딱 받고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뭐라고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또 갑자기 교실 앞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진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무섭다는 그 3학년 형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출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자마자 영광이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찾으니까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내가 그 교도소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네가 써준 편지를 보고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쓰셨어요?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다만 하나가 제가 너무 그 친구들이 무섭다 보니까 좀 많이 쓰면은 내가 괴롭힘을 덜 당하겠지. 그래서 최대한 늘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따뜻하게 전해질 수도 있고 힘을 내게 해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고 물론 그때는 제가 글 읽는 게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국어 시간에 거의 절반가량을 못 풀었거든요. 30문제 조금 넘게 못 풀어서 수능에서 흔히 말해서 망쳐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제가 글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아마 그때 좋은 기억이 남아서 제가 나중에 나는 뭘 하고 싶을까를 떠올렸을 때 아마 그 기억이 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른이 돼서 살아가다가 거의 떠올리기조차 힘든 예전에 아주 작은 기억들 이걸로 설마 내가 먹고 사는 길을 정한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 결정짓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전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계를 위해 PC방 아르바이트, 보험회사, 콜센터 계약직 상담사, 에어컨 설치기사, 호텔에서 세탁물 수거 근데 사회생활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회생활 하기에 너는 적합하지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일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정규직을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오래 다녀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일을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콜센터도 다니다 그만뒀던 게 좀 큰 민원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일 처리를 좀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사무실에 전화 받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관리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소리로 혼을 내기도 했어서 그때 좀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받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뭐 저에게 맞는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39가지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정규직을 못하는 거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설가로서 첫 번째 책은 몇 살에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30살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학부를요? 네, 맞습니다. 30살. 왜냐면 그 중간에 너무 집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고시원에 차마 다리도 필 수 없는 창문방은 좀 비싸서 이제 창문이 없는 굉장히 작은 방에 이제 몸을 구부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학비랑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6년 동안 휴학을 했거든요. 6년? 네, 6년 동안 휴학하면서 뭐 그런 일을 가리지 않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살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남아있는 게 학점도 2점대였고
과도 취업이 안 된다는 사학과였고 네. 나이도 30살이었고 제가 스펙이 1도 없더라고요. 저 흔히 말하는 그 토익도 점수가 없었고요. 네. 뭐 그럴듯한 인턴 경험이나 어학연수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아무 데도 사실 이력서를 지원할 수조차도 없는 스펙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다리 난간에 한번 서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삶에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제 삶은 계속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리 난간에 한번 서봤는데 정말 이렇게 그 강물에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가 살아온 삶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다가 이상하게도 제가 예전에 힘들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 책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는 정말 너무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던 내용들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를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두 명이 그랬으면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넘겼을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뇌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상 삶의 그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낭떠러지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좀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 한 번만 내 삶에 실험을 해보고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고 그때 가서 뭐 또 삶을 마감해도 여한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안 됐고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면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남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전에는 제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구급 군무원을 하고 싶었던 게 제 현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거였어요. 네, 내가 네. 뭐 보통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네, 제가 뭐 어디 영어도 정말 못해서 뭐 해외를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는 군무원에 지원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혼자 힘으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뭐 해외 나가보기, 외국인 친구 사귀어보기, 한 달에 얼마 벌어보기 뭐 이런 거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적어놨던 게 가장 말도 안 되는 걸 적어놨어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를 마지막 꿈으로 적어놨는데 그때는 제가 적으면서 또 웃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종이를 다시 봤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필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30대 한 중반으로 막 되는 시점에 네. 그거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네. 글을 쓰기 시작하셨군요. 네. 비록 글은 30대 중반까지 써본 적이 없으셨지만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책을 그래도 꽤 많이 읽으셨어요.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네. 많이 읽으셨고 사실 전 또 여기서 잠깐 무라카미 하루키도 잠깐 생각나는데 많은 분들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바를 운영하다가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가서 하늘에 뜬 파울볼을 쳐다보면서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 운영하는 사장님이 소설 써야겠다 소설 쓰고 무라카미 하루키 빠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무라카미 하루키도 책을 굉장히 읽는 걸 좋아하고 네. 그게 안에 쭉 쌓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안에서 내면에서 그 재료들이 물잔에 물이 넘치듯이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딱 작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면서도 네. 책을 읽으셨고 네. 또 거기에 자기계발서들이나 이런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네, 하라는 맞습니다. 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인생에서 어느 순간은 한 네. 번은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셀프 고립에 네.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작가님에게 있어서 그럼 셀프 고립의 시기는 삶에서 타임라인으로 볼 때 네. 어느 시기였고 그때가 어떻게 기억이 되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조금 고립됐던 시간은 아무래도 예. 30대 그 초중반 제가 글을 쓰기로 시작한
시작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하던 것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오다 보니까 집 밖으로 몇 달 동안 나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몇 달 동안 씻지도 못한 채로 막 머리도 장발이 될 정도로 자르지 못해서 집안에 그냥 우울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차마 경조사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통장에 잔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없었고 행색도 너무 이제 초췌해져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제 정지시키게 됐어요. 너무 이제 연락받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관계도 다 차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집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간 데가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모자를 네. 꾹 눌러 쓰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책들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내 상황이 불우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를 보니까 다 하나같이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의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들 막 노숙을 하고 뭐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파산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런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는구나를 보면서 조금 위안을 삼았고,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각화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뭐 미래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뭐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전에 생생하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뭐 어떤 분이 그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기 꿈으로 해놓으면은 네, 네. 사람들이 이메일을 하루에 몇십 번씩 확인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그 7, 8년 전에 그냥 비밀번호를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바꾼 적도 있었고 뭐 아니면 저도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매더에 사진을 찍어서 합성해 놓은 적도 있었고요. 좀 그런 식으로 뭐 웬만한 건 다 한 번씩은 따라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적고 이미지화 해보고 네. 말하고 했던 것들이 네. 지금 다 이루어지셨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랬던 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한노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네. 교회에 갔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네.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짧은 칼럼 같은 걸 보게 됐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 내 초라한 삶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설령 그게 상상일지언정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면, 생생하게 상상하면 어차피 그게 이루어진 거랑 뇌는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냥 많이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그 시각화를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하고 계셨네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 네. 시각화할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사실 생생하게 했냐면 네. 비가 오면 상점이라는 글을 쓸 때 음식 배달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그 배달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길가에 서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서점에 들어가서 그 베스트셀러 매대에 가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지. 여기 매대에 제 책이 있는 장면을. 근데 너무 그걸 오랫동안 하다 네. 보니까 어느 날은 갔는데 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심지어 쓰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왜 오늘 내 책이 없지? 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좀 뒤늦게 알았어요. 아, 내가 아직 글을 안 썼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막 혼자서 웃었던, 내가 이제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와. 혼자서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시각화에 몰입을 하셨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짐 캐리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네. 짐 캐리가 무명 배우일 때 되게 생활이 열악했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먼 미래에 자기가 배우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한 것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장난감 가게에서 가짜 수표를 사다가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놓고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다는 맞아요. 거를 네. 제가 굉장히 좀 예전에 영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조금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비슷하게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다가 네. 제 책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막 합성하기도 하고 그걸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놔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100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게끔 그 배경화면을 그냥 미니 비전보드로 해놔서 수시로 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합성으로 네, 미리 네. 보고 그거를 미리 가져와서 약간 가부라는 것처럼 그걸 미리 좀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본 케이스를 직접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다가오는 울림의 크기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것보다.